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한스푼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 보셨습니까? 나스닥이 하루 만에 2.38%가 빠졌습니다. S&P 500은 1.74%, 다우도 1.01%, 러셀 2000도 1.74%, 4대 지수가 전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브렌트유가 101달러를 넘어섰습니다. WTI도 94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유가 100달러 시대가 다시 온 겁니다. 둘째, 개인 투자자들이 드디어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JP모건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떨어지면 산다던 개미들이 이제 안 삽니다. 셋째, 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이 있죠. 매출이 전년 대비 196% 증가, 순이익이 682% 급증. 숫자만 보면 어마어마한데 주가는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끝까지 보시면 확실히 이해되실 겁니다. 자, 오늘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먼저 오늘 시장 전체 그림을 보겠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 올라간 섹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에너지입니다. 나머지 10개 섹터는 전부 빠졌습니다. 가장 많이 빠진 섹터가 어디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왜냐하면 메타와 구글이 여기 속해 있거든요. 메타가 특히 많이 빠졌습니다. 미국 배심원이 메타의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해롭다는 판결을 내렸고 여기에 해고 뉴스까지 겹치면서 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그 다음이 테크놀로지 섹터입니다. 여기서 특히 반도체가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웨스턴 디지털, 샌디스크 같은 메모리 저장장치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함께 빠졌습니다.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인더스트리얼도 빠졌습니다. 특히 에어로스페이스, 디펜스 쪽에서 최근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함께 눌렸습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덜 빠진 섹터는 어딘가? 유틸리티, 리얼 에스테이트, 헬스케어입니다. 소위 말하는 방어주들이죠. 지금 시장이 공격이 아니라 방어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테슬라도 빠졌습니다. 테슬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라가기 힘든 구간에 있습니다. 펀더멘탈,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익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대감만으로 갔던 가격을 지금 현실이 메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기술주 중심으로 빠지는 걸까요? 단순히 오늘 장이 안 좋았다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 유가, 금리, 그리고 이란이라는 세 가지 핵심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주린이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해하려면 도미노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유가입니다. 브렌트유가 3.31% 올라서 10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00달러를 다시 넘어선 겁니다. WTI도 94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두 번째 도미노가 쓰러집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모든 물건값이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체감하시는 그 물가 상승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BNP 파리바는 이번에 CPI 전망치를 3.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가가 다시 뛴다는 경고입니다. 세 번째 도미노는 금리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2.17% 상승해서 4.42%를 기록했습니다. 30년물 금리는 4.9%까지 올라갔습니다. 5%를 돌파하면 어떻게 되느냐? 경기 침체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금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수가 나스닥입니다. 기술주들은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가격을 매기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금리가 뛰면 나스닥이 가장 많이 빠지는 겁니다. 빅스, 공포지수도 28을 넘어섰습니다. 보통 22 하면 시장이 안정적이고 30을 넘으면 공포 구간인데 지금 28이면 거의 공포 직전입니다. S&P 500은 종가 기준으로 6,477까지 내려왔습니다. 6,500이 무너진 겁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 지지선은 6,150에서 6,170 정도로 봐야 합니다. 추가로 300포인트 이상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하락장이 언제 끝날까? 이 답은 결국 이란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가 한 말들을 보면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유조선 10척을 통과시킨 것은 미국에 대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직접적인 대화가 시작됐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혼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란이 협상할 의향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4주 전에 협상을 했어야 했다. 본인이 급하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왜 급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10년물 금리입니다. 트럼프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표가 바로 이 10년물 금리입니다. 이게 올라가면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고 소비가 줄고 경기가 식습니다. 지금 4.42%인데 4.5%를 넘으면 위험 신호가 켜집니다. 둘째, 유가입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바로 오릅니다. 휘발유 값이 갤런당 10에서 30센트 더 오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공화당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셋째, 이란의 핵 개발 움직임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이란 내부에서 북한처럼 핵이 있었으면 이렇게 공격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후 혁명수비대가 실권을 잡으면서 핵 개발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는 이란 제재를 5일간 유예한다는 카드를 내밀었는데 그 기한이 내일 금요일입니다. 이란이 15개 항목의 항복안을 수용하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란이 이걸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터키와 파키스탄이 중재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도 있지만 아직 실질적인 합의점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 안에 어떤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다음 주부터 트럼프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될 겁니다. 그동안 트루소셜에 글 하나 올리면 시장이 반등했었는데 이제 그 마법이 통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지금 시장을 완전히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JP모건에 따르면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유입액이 30억 달러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적은 거냐면 지난 12개월 평균이 68억 달러였거든요.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월요일 하루에 개인 투자자들이 2,060만 달러 상당의 개별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이건 2023년 1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주린이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지난 1년간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위협을 했다가 철회하면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가는 패턴이 반복됐거든요. 개미들이 이걸 학습해서 떨어지면 사면 된다는 소위 딥바잉 전략을 구사했고 실제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란 전쟁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하루에 수백 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전체 매수 규모가 이란 전쟁 이전 수준의 30%에 불과합니다. 70%가 줄어든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개미들의 매수세가 사라지면 주가를 받쳐줄 유동성이 마릅니다. 주가가 빠져도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반등이 안 나오는 겁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에 가장 많이 팔고 나간 게 기관 투자자들이었습니다. 헤지펀드의 매수세도 미미한 수준이었고요. JP모건은 투자자들이 현금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22년과 비슷한 패턴이라는 겁니다. 주식도, 채권도, 금도 다 팔고 현금을 쥐고 있겠다는 심리입니다. 왜 현금을 쥐고 있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갑자기 트럼프가 딜을 성사시켜서 시장이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완전히 떠나지는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너무 불확실한 것들이 많아서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나온 경제 지표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예측은 21만 1000건이었는데 실제로 21만 건이 나왔습니다. 거의 예측에 부합하는 수준이고 지난주보다는 약간 줄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6만 건, 예측에 181만 9천 건으로 꽤 많이 줄었습니다. 주린이분들은 실업수당이 줄었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고용이 탄탄하다는 건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서둘러 내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좋은 뉴스가 오히려 나쁜 뉴스가 되는 겁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고용이 괜찮으니 연준이 움직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더 중요한 게 7년물 국채 입찰 결과입니다. 낙찰금리가 4.25%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3.79%였거든요. 크게 뛴 겁니다.
입찰 배율, 쉽게 말해서 이 채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느냐를 보는 지표인데 2.43 대 1이었습니다. 지난달 2.5, 보통 평균이 2.54 정도인데 그보다 낮습니다. 수요가 약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 국채를 사려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줄면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이 악순환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제 진짜 망하는 거야? 라고 궁금하실 겁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투자은행 두 곳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와 골드만삭스. 누구 말이 맞는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바클레이의 입장부터 보겠습니다. 바클레이는 전쟁 관련 헤드라인에 휘둘리지 말고 펀더멘탈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기업들의 실적이 경기 순환이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둘째,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갈등은 초기에 충격을 주지만 이후 경제적 펀더멘탈이 자리를 잡으면서 회복된다. 셋째, 2026년 S&P 500의 수익 성장률은 15%로 전망된다. 섹터별로 보면 IT 분야가 30% 이상의 이익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원자재가 20% 이상, 산업재가 15% 정도입니다. 결국 IT에 계속 비중을 둬야 한다는 거죠. 또한 바클레이는 미국을 선호하는 이유로 미국이 에너지 강국이라는 점을 꼽습니다. 하루 2천만 배럴을 생산하는데 이건 자국 소비량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이기도 하고요. 유가가 올라가도 미국은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바클레이는 무역전쟁 때처럼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불안해서 주식을 다 던지지는 마라고 말합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좀 더 신중합니다. 경기 침체 확률을 30%로 보고 있고 GDP 성장률 둔화, 물가 상승 2.5%, 실업률 4.6%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측 시장인 칼시에서는 경기 침체 확률을 37%까지 올렸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핵심 우려는 이겁니다. 에너지 가격 충격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금리 인하를 기대하던 시장에 금리 인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골드만삭스도 실제로 경기 침체에 빠지면 그때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현금 비중을 평소보다 높게 가져가되 완전히 시장을 떠나지는 마십시오. 바클레이 말대로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들은 결국 살아남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의 경고처럼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 한꺼번에 몰빵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특히 방어주, 즉 유틸리티,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같은 섹터에 비중을 좀 더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가 바닥을 찍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이 2025년 10월 최고점 대비 46% 하락했는데 이게 역사적인 사이클에서 보면 거의 바닥에 근접한 낙폭이라는 분석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매수 등급을 부여한 종목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로빈후드입니다. 원래 주식 중개업체였지만 지금은 암호화폐 거래, 고급 트레이딩 기능, 은행 서비스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피규어 테크놀로지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목표가를 39달러에서 42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 코인베이스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표 주자죠. 파생상품 거래, 구독 서비스, 예측 시장, 뱅킹, 자산관리 등 신사업 분야에서 성장 기회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바닥을 찍고 의미 있게 반등하기까지는 보통 평균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6월에서 7월 정도에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골드만삭스의 로직은 암호화폐 가격 변동에 직접 노출되는 것보다 이런 인프라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위험 대비 보상이 더 좋다는 겁니다. 크립토 자체를 사는 게 아니라 크립토 산업의 곡괭이와 삽을 사는 전략이죠. 자, 오늘 마지막 핵심 주제입니다. 이 부분 진짜 중요합니다. 주린이 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할 개념이 여기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회사의 최근 실적을 보면 정말 전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96% 증가했습니다. 거의 3배가 된 겁니다. 주당 순이익은 682% 급증했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이 74%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이번 분기에는 81%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81%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엔비디아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보통 이 정도 마진은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나 볼 수 있는 건데 자원 집약적인 반도체 제조업에서 이런 숫자가 나온 건 정말 이례적입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좋으냐? AI 데이터 센터 붐 때문입니다.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메모리 칩이 필요한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칩 가격이 급등하면서 마이크론의 마진이 역대급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 공급 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냐면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메모리 가격이 1년 새 거의 3배로 올랐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2026년에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급이 달리니까 가격을 올려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마이크론은 이 기회를 살려서 고객사들과 5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CEO가 직접 여러 계약 중 첫 번째가 체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가 빠지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 이유는 트라우마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경기 순환주였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면 기업들이 설비를 늘리고 설비가 늘면 공급 과잉이 되면서 가격이 폭락하고 기업 실적이 곤두박질 치는 패턴을 수십 년간 반복해왔습니다. 투자자들의 경험칙에 따르면 매출 총이익률이 정점에 달했을 때가 바로 매도 시점입니다. 81%라는 숫자를 보면 이게 정점이다. 여기서부터 내리막이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과거에 이 사이클을 잘못 판단해서 큰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마이크론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포지셔닝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할 정도입니다. 일종의 트라우마가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말 다를까요? 애널리스트들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 근거는 AI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역사적인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과거의 경기 순환과는 차원이 다른 구조적 수요라는 겁니다. 공급 증가율도 현재 거의 고정돼 있어서 과거처럼 공급 과잉이 빠르게 오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메모리 칩의 공급 부족은 2027년까지 개선되기보다 악화될 것이고 마이크론이 2027년까지 주당 $100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주가 기준으로 PE가 4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과거 정점에서 6배에서 7배까지 갔던 걸 감안하면 상승 여지가 크다는 논리입니다. 목표가도 강세입니다. 한 곳은 $550, 다른 곳은 $700 목표가와 매수 등급을 줬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마이크론은 이번에 정말 다른가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AI라는 구조적 변화가 과거의 사이클을 깰 수 있다고 보시면 매수이고 결국 반도체는 사이클을 못 벗어난다고 보시면 관망이 맞습니다. 어느 쪽이든 단기가 아닌 최소 1년에서 2년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장 현황, 나스닥 마이너스 2.38%, S&P 6500 붕괴, 기술주, 특히 반도체가 가장 큰 타격, 에너지만 유일하게 상승, 핵심 변수 3가지, 유가 101달러 돌파, 10년물 금리 4.42%, 이란 협상 교착, 개인 투자자 역대급 이탈 중, 딥바잉 전략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 유동성이 마르면서 반등 탄력이 약해지고 있음, 월가의 시각, 바클레이는 펀더멘탈 건재, IT 중심 투자 유지하라,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 30%, 현금 비중 늘려라. 투자 전략으로 보면 현금 비중을 평소보다 높게 가져가되 완전히 떠나지는 말 것, 방어주 비중 확대를 고려할 것, 유틸리티,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암호화폐 인프라주는 3개월 관점에서 바닥 매수 기회를 살필 것, 마이크론 같은 AI 수혜주는 장기 관점으로 접근하되 단기 변동성에 대비할 것.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협상 결과에 따라 시장 방향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안할 때일수록 기업의 실적, 즉 펀더멘탈을 보십시오. 전쟁도 끝나고 유가도 안정되고 금리도 결국 정상화됩니다. 그때 살아남은 기업이 진짜 승자가 됩니다. 지금은 그 승자를 고르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이러한 협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궁금합니다.